즉시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훈련시키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스스로 연습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이전에 해보지 않은 일을 하세요. 뭐든 새로운 행동을 하세요. 자발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늘 새롭고 생명력을 발산하며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습관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를 닦는 것이 아니라 왼손으로 이를 닦습니다. 혹은 이가 하나하나 더 깨끗해지고 하얘지는 것을 생각하며 창조적인 생각의 스위치를 켭니다. 모든 새로운 행동은 대뇌피질의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은 더 넓어지고 민감해지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맛보게 됩니다. 그로써 투시 능력과 내지 능력이 부드럽게 발달하지요. 모든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왼손으로 먹고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우뇌가 발달하고 그것은 당신의 건강과 정신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일하러 갈 때도 색다른 길을 선택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실험해 보세요. 거기에도 역시 많은 습관들이 붙어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실험합니다. 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요리법을 읽지 않습니다. 나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재료들을 섞습니다. 과일과 채소, 신 것과 단 것, 짠맛과 매운맛. 나는 이 조합이 맛있을지 없을지를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맛을 창조합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새롭게 혼합해 봅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토마토와 망고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일과 채소라니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그 조합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대단히 멋진 맛입니다. 최소한 나에게는. 한 번은 명상 후에 풋사과에 매운 양념을 발라먹고 싶었습니다. 시도해 보았더니 정말 맛이 좋았죠. 여러분도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첫째로 당신만의 창조성과 표현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은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얻고 삶 속에 행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내 친구에게 일어났던 우스운 일을 하나 들려주고 싶습니다. 습관과 무의식적인 행동으로서 자기 자신을 벌주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것은 금요일도 아니었고 13일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날이었다. 3주의 휴가가 끝난 후 7번째 되는 날일 뿐이었다. 말 그대로 그 일의 어떤 부분도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의 아침은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 샤워, 옷 입기 등등. 나는 차에 올라타고 달렸다. 엘도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그리고 그라즈단스카야 거리에선 차가 막혔고 고속도로에선 시속 120km로 달렸다. 모든 것이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일상 그대로였다. 컴퓨터, 비밀번호, 채팅창에서 몇 번의 인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서의 작은 행사. 만약에 이때 화장실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끔찍한 실수를 발견할 수 있었겠는가? 출근 준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내 두뇌가 만들어낸 이 실수를 나는 신발을 짝짝이로 신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걸 몰랐을까? 어떻게? 내 발에 눈길을 주지 않는 습관을 지녔기에 그것을 놓쳤던 걸까? 보통 나는 하늘을,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꽃과 잔디와
아름다운 차를 바라보며 다닌다. 그런데 발은 게다가 내 발인데 안 돼. 이걸 화장실에서 발견했다니.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화라산처럼 폭발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평소와 다름없던 멋진 순간에 갑자기 내 발이 우스꽝스러운 틀린 그림 찾기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내 생애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집에서 15km나 떨어진 비즈니스 센터 4층 화장실에 짝짝이 신발을 신고 있는 내 모습. 그것도 전혀 특별한 일 없는 평일 11시에. 내가 짝짝이 신발을 신고 온종일 돌아다녀야 한다는 사실 외에는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루였다. 나는 눈을 닫고 내 발을 다시 보았다. 마치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꿈을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또는 이 꿈에서 깨어나려고 애를 썼다. 내 볼을 꼬집고 손뼉을 쳤다. 나는 신발 가게로 날아가고만 싶었다. 나는 시간을 되돌려 집으로 돌아가서 신발을 바꿔 신고 싶었다. 나는 삶수로는 불충분했던 휴식을 내 두뇌에 주기 위해서 휴가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짝짝이 신발을 신은 광대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이후 무언가가 변했다. 일단 나는 단정한 여자의 이미지를 의심할 여지 없이 박탈당했다. 1시간 반 동안이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미소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말을 듣고 산다. 그래서 나는 나의 획기적인 창작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편집부 직원들은 모두 함께 배를 잡고 웃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자기 눈으로 이 모습을 확인하고 이 한바탕 웃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층을 걸어 올라오기도 했다. 바뀐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더는 평소의 나가 아니었다. 짝짝이 신발을 신은 나였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짝짝이 신발을 힐끗거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사무실은 내 짝짝이 신발이 걸어다니는 사무실이 되었다. 다가오는 미팅은 내 짝짝이 신발이 중심이 되는 미팅으로 보였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것은 누가 내 짝짝이 신발을 알아보지 않을까? 라는 실험으로 보였다. 그리고 나의 가장 시급한 작업은 짝짝이 신발을 신고 앉아 생각, 여성의 행복을 창조하기라는 책에 대한 홍보문을 쓰는 일이었다. 나는 마치 미친 사람이 되어 정신병원의 한가운데 앉아있는 느낌이었다. 병원장은 편집장이었다. 나는 짝짝이 신발을 신고 앉아 여자의 행복이라는 주제에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짝짝이 신발을 신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만큼이나 어렵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그때 황금빛 말을 탄 나의 멋진 왕자님이 나타나 그 불명예를 멈추어 주었다. 그는 일단 실컷 웃은 다음에 영웅답게 자기 일을 집어던지고 집으로 가서 내게 제대로 된 신발을 갖다 주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는 아니지만 내가 간절히 기다려온 신발이었다. 이것이 바로 신이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두뇌를 간지럽힌 방식이었다. 그 교훈은 충격적이었다. 나는 단 하루 동안 다음의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패턴에 따라 살고 있다. 물론 내가 로봇이라는 말은 아니다. 아침에 평범한 행동을 할 때 나의 지성은 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여기로부터 어딘가 먼 곳에 있다. 삶의 매 순간은 중요하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 시간을 0%로 살고 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가. 불행하게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 둘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아마도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매일 아침을 보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비단 아침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100%로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면 삶은 맛있고 달콤한 것으로 자각될 것이다. 이 바보 같은 상황보다 더 기쁘고 유용한 것은 없다. 나는 진지하게 모든 사람에게 짝짝이 신발을 신어보길 권한다. 그러면 그 순간 즉시 두뇌의 모든 능력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우스운 농담이 펼쳐지는 현실보다 더 실제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의식하게 만든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나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무의식과 습관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문제의 열쇠입니다. 두뇌는 반응으로 살기 시작하죠. 자극이 오면 두뇌는 반응합니다. 실생활의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소리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똑같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말다툼이 이어지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평범한 반응 대신 그 사람을 껴안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내 사랑, 진정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요. 습관에 먹이를 주지 않으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그 대신 사랑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 친구 중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계속 오해가 일어나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죠. 결국 같이 사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반응에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투는 동안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지켜보라고 권했습니다. 일종의 유태이탈처럼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몸 안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자신을 위해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탈 행동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몇 시간이고 지루한 싸움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현명해졌죠. 나는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그에게 키스를 퍼붓고 침대로 끌어당기거든요. 그 결과 그들의 싸움은 열정적인 사랑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공격성을 사랑으로 변형시켰죠. 그녀가 습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공격성이나 눈물로 반응하는 대신 사랑으로 반응한 것이죠. 어떤 무기도 사랑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우화하나. 한 제자가 붓다에게 물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때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붓다는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나무에서 시든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그대를 때린다면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가 말했습니다. 뭘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우연히 제가 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시든 나뭇가지가 떨어진 것뿐이지 않습니까? 붓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하라. 누군가가 제 정신이 아는 상태에서 화가 나서 그대를 때린다면 그것은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대의 길을 가라. 이 우화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는 마세요. 우화는 항상 은유적입니다. 우리는 속뜻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소리 지를 때 그것은 그의 일상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한 시도일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그에게 사랑과 주의를 보내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가 예기치 않게 정원에 핀 아름다운 장미처럼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습관과 무의식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녀는 늘 하던 것처럼 백일몽을 꾸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녀는 지금 여기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습관대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호등 앞에 멈추어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 길을 건넜습니다. 건너라는 신호인 파란불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차 한 대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며 그녀를 치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고 다행히도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습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는 대신 파란불만 보고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신호등이 사람을 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신호등에 왜 그렇게 중요성을 부여합니까? 그 순간에 주변을 살펴보고 적절히 행동했어야 하지요. 그러려면 습관과 고정관념을 정산하는 방법으로서 자각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아래에 당신 자신의 틀을 넘어서 효과적으로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내가 직접 실험해 본 것입니다. 나는 여러 번이나 이 방법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죠. 이 연습을 한 이후로 내 삶은 더 밝아지고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그들의 눈에는 별나 보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니까요. 아래의 연습이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세요.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서 존재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온전히 존재하기를 멈춘다. 이런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미 학교에서 질리도록 하지 않았는가? 어느 날 나는 노숙자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 그 느낌을 충분히 경험해보고자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옷을 찢고 더럽게 만들고 거기에 양파즙을 뿌리고는 그 옷을 입은 채 길바닥에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당연히도 이를 닦지 않은 채로 빈병을 주우러 그 주변을 돌아다녔죠. 얼마나 특별하고 재미있던지요. 나를 경멸하는 행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도 봤더라면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생각을 읽을 수 있었죠. 저렇게 젊고 건강한 사람이 어쩌다 저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들로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날 나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바라보는 데 익숙해 있는지도요. 사실 나는 사춘기 때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나이에 네가 세상과 인생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니? 그날 내 마음에는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외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요. 내면의 빛과 기쁨을 간직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포장지에만 현혹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자신이 선택한 것에 실망하곤 합니다. 만일 당신이 외모를 보고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 사랑은 곧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워집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시를 읊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처음에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즐기는 삶이 얼마나 멋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를 읊어주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당신은 지하철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무료로 쇼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정관념과 집단사고를 깨뜨립니다. 길거리에서 꽃기요 하고 소리 지르고 한쪽 발로 깡충깡충 뛰어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지를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삶을 즐길 뿐이죠. 당신은 석고붕대를 하면 신게 되는 신발을 신거나 바보 같은 복장을 입고 밖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쇼핑백을 쓰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요. 나와 내 여동생은 지하철 벤치에 앉아 상상의 테니스를 친 적이 있습니다. 당신 또한 지하철에서 마술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머리가 떨어져 나갈 만큼 크게 웃을 수도 있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가 끝날 때 벌떡 일어나 앙코르 하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라면 남자들에게 꽃을 선물해 보세요. 비밀을 말하자면 남자들은 그런 것을 좋아한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은 사라져야 합니다. 많은 갈등이 그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그리고 입에서 입을 거쳐 얼마나 어리석은 의무들이 우리까지 전해져 내려왔습니까? 남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쓰레기 봉투를 밖에 내놓아야 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수천 년 이상 된 관습들이죠. 여자들은 집에 있어야 하고 요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청소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성별의 차이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영혼은 성별이 없다고 믿습니다. 마음의 고정관념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난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서로 지지하고 모든 금기를 깨뜨려야 합니다. 모든 금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모든 고정관념은 뭔가를 기꺼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위한 핑계거리입니다. 나는 여자니까 그것은 내 의무지 아니야. 나는 남자니까 그걸 하지 않을 거야. 행복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모든 금기를 전부 떨쳐버리고 오직 자신의 영혼이 말하는 대로 서로 도우며 모든 일을 함께 하세요. 당신은 영화를 거꾸로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신적인 유연함이 발달합니다. 글을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혹은 뒤에서 앞으로 쓰세요.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말고 거꾸로 시와 소설을 쓰고 그림도 그려보세요. 그저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무엇을 하든 전에 하지 않던 방식으로 하세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규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렇게 하세요. 삶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멋진 고정관념은 미신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우리의 부모들이 전해온 조상의 지혜는 우리를 틀 안에 가둡니다. 이 낡고 불필요한 고정관념은 사실상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것들은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주입되었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검은 고양이를 보게 되면 그것은 불운을 뜻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당신은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그 위에 자신의 현실을 건설합니다. 당신은 불을 향해 당신 자신을 몰아갑니다. 결국 그런 일이 정말로 당신에게 일어나고
당신은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죠. 어머니 말씀이 옳았구나. 당신 안에 있는 모든 미신을 역추적해서 이런 고정관념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부수고 다시 프로그램하세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불운의 징조를 만날 때마다 반대로 행복이 온다고 말하세요. 스스로 프로그램을 다시 쓰고 그것을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 징조는 맞아떨어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행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부모의 두려움에 따라 살기를 멈추고 마음의 고정관념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멋진 일이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세요.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미신을 아주 많이 믿었습니다. 내 머릿속은 미신의 프로그램들로 가득 찼었죠. 나는 그것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지르면 어릴 때 내가 그랬듯이 단추를 꼭 쥐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그곳을 통과할 갈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저주 따위는 핑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장난입니다.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가지고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사세요. 나는 모든 고정관념과 미신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을 나의 규칙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666은 내가 좋아하는 숫자가 되었죠. 왜 그런지 설명해 볼까요? 오래전부터 666은 사악하고 부정적인 악마의 숫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정말 나쁜 것으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도구마입니다.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했지요. 경전들을 보면 신이 풀잎 하나하나까지 전부 창조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신이 666이라는 숫자 또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에 무슨 잘못된 구석이 있겠습니까? 신이 만든 것이라면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단지 사람들의 미신일 뿐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왔습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이 말이죠. 따라서 모든 것이 내게 기쁨과 행운을 가져옵니다. 오래전에 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친 모든 불운한 징조들이 실은 단지 행복과 번영을 위한 가능성이라고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도 그것들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진 거울, 빈 양동이, 검은 고양이, 이 모두는 행복과 사랑과 돈이 찾아오리라는 징조입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과 달콤한 일들이 찾아올 징조로 여깁니다. 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작동하기 시작하죠. 나의 내면 세계에는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며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없으니 사랑으로 가득 찹니다.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단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신을 저주하고 불행과 불운으로 프로그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울 하나가 깨지면 7년 동안 재수가 없다니. 어린 시절에 나는 이 말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울을 100개라도 깰 수 있죠. 그 각각의 거울이 7년간의 행복과 사랑과 돈을 보태줄 테니까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성공하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집어던지세요. 틀과 금기로부터 벗어나 새롭고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삶을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사랑과 기쁨으로써 사세요. 방금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해를 끼쳐온 커다란 댐을 하나 더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강물의 힘은 더욱 커졌고 소망을 실현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소망과 생각이 더 빠르게 실현될 것이니
목표를 정확하게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댐입니다. 이전 댐들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더 견고한 댐이지요. 그것은 불평불만의 댐입니다. 삶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불평불만을 쌓아왔고 이 댐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갖 이유를 들어서 심지어 중요하지 않은 이유로도 화를 내지요. 불평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고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합니다. 내 생각에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등에 거대한 똥자루를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냄새나지만 던져버리기 어렵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 악취와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불평이 우리의 에너지에 얼마나 심한 손상을 주는지를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평은 아주 파괴적이죠. 그것은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암은 일종의 불평과 부정적인 느낌들의 덩어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요. 그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똥자루를 한 방에 영원히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편안하고 즐겁게 삶 속으로 걸어가세요. 때때로 우리는 화를 내면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은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내면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모두를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 외에는 그 누구도 당신을 배신하거나 공격하거나 화나게 할 수 없다. 당신의 삶은 당신 스스로 만들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불평, 불만을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분개하기로 선택한 이 모든 상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불평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끌어당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똥자루를 벗어던지고 가볍게 나아가세요. 그리고 매번 화가 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일부러 당신을 화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뿐이죠. 당신은 뭔가에 불필요한 중요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에 분개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단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내가 지금 분개해야 할까 아닐까 하고 생각한 그